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스페인 방문 일정을 마치고 조금 전에 귀국을 했습니다. 그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 그리고 이를 둘러싼 주도권 다툼까지 치열한 여야 상황까지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이 시간 이종근 시사평론가, 남영희 민주당 인천동 미추홀구 1 지역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우선 조금 전에 이제 3박 5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귀국을 했는데 일단 첫 다자 외교 데뷔전이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했는지 총평을 조금 들어보자면요. 네, 세 가지 점에서 의미 있는 외교 행보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가치 규범 연대라는 측면입니다. 윤 대통령도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 연설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 보편적 가치를 강조를 했거든요. 또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 가장 중요한 게 민주주의 가치 동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함께 공유하는 그런 동맹으로서 지금 나토 정상회의가 자리매김하고 있고 거기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다라는 의미. 그러니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신흥 안보 협력 강화입니다. 현재 안보라는 것이 굉장히 광범위한 의미로 확대되고 있어요. 옛날에는 단순히 공동의 적을 향한 군사적인 동맹 이런 의미로서의 안보 협력을 강조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자원 자체가 안보가 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 안보라든지 혹은 제2차 전지 안보라든지 이런 경제적인 이슈들이 안보와 연결이 돼서 한 나라나 혹은 한 지역을 완전히 공급망을 붕괴시키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면 그건 국가의 존립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의제가 돼버리거든요. 그런 의제들이 상정되어 있는 이번 이 회의였다. 그 회의에서 적극적으로 그 신흥 안보에 대한 어떤 협력을 강화했다는 점. 마지막으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했다라는 건데요. 좀 전에 2번과 좀 비슷하지만 지금은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 23일, 24일에 브릭스 국가를 포함해서 남미 국가까지 해서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 아마도 대응하는 어떤 모임을 베이징에서 가졌습니다. 중국, 러시아, 브라질, 인도. 이들이 모인 가장 큰 이유가 어쨌든 자신들의 어떤 그런 벨트 하에서 경제적인 협력을 통해서 이쪽도 연대를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이 축과 그다음에 정상회의 축, 이 동맹이 재편되고 있는 와중에 우리가 옛날처럼 균형만 잡을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다. 지금은 어느 쪽이든 동맹을 확실하게 재편되는 상황에서 어느 쪽 편에 서야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안보, 글로벌 네트워크 세 가지 측면에서의 의미를 조금 짚어주셨는데요.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다양한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모르는 바는 아닌데요. 일단 성과에 대한 비판을 좀 하고 싶습니다. 처음 나토에 참석하실 때부터 이제 취임한 지 얼마 안 되신 윤석열 대통령이 이 나토 유럽의 미국과 유럽의 군사 동맹 회의인 그런 체제에 꼭 참석하셔야 되느냐에 대한 전문가들의 반대 의견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것은 이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그동안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균형자 외교를 펼쳐왔던 그것과 배치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점을 우려를 했는데 이번 나토 방문 이후에 보여진 여러 가지의 그 외교의 참사라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의전 문제와 포함된 그리고 정상 간의 회담이 회동으로 끝나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저는 우려가 역시 그것이 그냥 기후가 아니었고 실제로 현실이 됐구나 하는 걱정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미국이 이끄는 나토에서 위협으로 생각한 것이 러시아이며 중국 아니겠습니까? 그런 패권의 신냉전 체제의 한미일 군사 동맹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한국이 그곳에 편승을 해야 되는 굉장히 위협적인 그 앞으로의 앞날을 전망하게 되는 부분까지도 걱정이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일본과의 관계 개선은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대한민국이 이미 지경학적으로 처한 그 동북아 질서에 있어서 위치한 부분에 북, 러, 중 그들의 또 그 협력 체제를 강화시킬 수 있는 부분에 앞으로의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다자 외교를 통한 글로벌 밸류 체인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가장 변화되고 있는 것이 경제 안보, 국방 안보 다
다방면의 위협적인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번 나토 방문 때 제가 진짜 깜짝 놀랐던 것이 경제수석께서 참석하시고 그곳에서 중국에 대한 부분을 이제 중국과의 교역, 수출 부분을 마치 끝났다라는 식의 표현을 했습니다. 이후에 지금 아마 사상 최초로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로 대중국 무역의 흑자였던 것이 지금 아마 상황이 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마 데이터로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런 부분이 결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더 평가받아야 될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처럼 한미일 3국 간의 공조는 조금 더 돈독히 하고 또 여기에서 북핵 문제가 공통의 시급한 과제라는 점에는 뜻을 같이 했지만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국가와의 관계를 우리가 조금 차치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건 사실 2년 전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1년 전이나 2년 전, 바로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입니다. 지금 나토를 들여다보시면 수십 년 동안 중립국이었던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일부 국가들이 또 스위스까지 포함을 해서 나토에 지금 들어가겠다라고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우리나라를 지정학적 위치로 이야기하면서 균형 외교를 이야기하면서 언제나 예를 들었던 것이 스위스 아니면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국가들입니다. 그런데 그 국가들마저도 이제는 나토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의 외교 전략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어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21세기 들어서 그런 전쟁이 없을 것이다라고 우리들은 지금까지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상상도 못할 그런 그 전쟁이 벌어졌거든요. 참극이 벌어지고 있고요. 지금은 2년 전 상황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그런 균형 외교를 다룰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다라는 것. 그다음에 왜 지금 나토 국가와 플러스 한국, 일본, 뉴질랜드, 호주 국가 4개국 협력국이 포함됐겠습니까? 이건 중국이 지금까지 벌였던 1대1로라는 경제적 영토를 확장하겠다는 야욕의 속내를 이제 다 알게 된 거예요. 특히 유럽 같은 경우, 이탈리아 같은 경우가 중국의 1대1로를 적극적으로 수용을 했거든요. 그런 호주도 처음엔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그게 어떤 결과를 낳았냐면 자신들의 자본을 갖고 SOC, 그러니까 기반 있죠. 항공이라든지, 이거 전략적인 그런 자산, 그 위치인데, 그 공항이라든지, 항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리모델링 해주겠다, 아니면 재투자해주겠다 하면서 돈을 빌려주고, 그 다음에 아예 그곳을 자신들의 어떤 뜻대로 휘두르는 그런 그 1대1로의 정책들이 남미라든지 혹은 동남아라든지 엄청나게 지금 많은 폐해를 지금 낳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탈리아도 이제 1대1로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호주도 역시 물론 총리가 또다시 바뀌긴 했지만 중국의 야욕에 대해서 이제는 알게 됐다라고 선을 긋고 있고요. 그런 거리를 두는 것은 2년 전에는 사실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 점 1대1로도 선의로 판단을 했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부정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어느 나라와의 외교도 나빠지지 않게 만들겠다. 라는 건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어느 나라도 좋아지지 않았다라는 결과를 낳았고 어느 나라와도 나빠지고 있다. 라는 결과를 낳았다는 거예요. 한미 동맹만 하더라도 숱한 미국 당시 상원 외교위원장이 우리가 이러려고 한국에 이렇게 전략자산까지 포함을 해서 한반도에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줬느냐라는 공식적인 멘트가 나올 만큼 한미 관계가 악화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중국과의 관계가 좋아졌느냐? 중국과의 관계도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중국에 대해서 호의적이고 친중이라는 비판까지 받아가면서까지 외교를 그렇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한 번도 북한의 핵 개발이라든지 미사일에 대해서 제대로 영향을 행사하지 않았거든요. 그건 결과적으로 나와 있고요. 일본과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로 최악입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균형 외교라는 게 뜻은 어느 나라와도 나빠지지 않겠다지만 결과는 어느 나라와도 좋아지지 않고 어느 나라와도 나빠지고 있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저는 그 지점에서 한마디만 드리고 싶은데요. 결국은 저희가 외교라는 것이 국익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지표로 평가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 5년을 돌이켜보면 저는 그 지표에 있어서 블룸버그에서 어제 발표를 했나요? 코로나 이후에 경제 회복 세계 1위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이것이
외교, 국방 뭐 이 여러 가지 분야에서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잘한 부분을 지표로 저희 나타낼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이 다자 외교가 사실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뭐 과제들이 있을 텐데 저는 뭐 첫 단추가 바로 뭐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경제를 심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뭐 세일즈 외교를 위해서 갔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지금 오늘인가요? 어젠가요? 계속해서 주식 시장에서 반도체 그리고 뭐 배터리 이런 부분 광산주들까지. 광산 전부 다 주식이 그렇게 좋게 반영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만 해도 사실 이것이 경제에 있어서 선반영하는 부분이 기대치까지 못 미치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을 정부에서는 좀 더 좀 명확하게 좀 평가를 하시고 재점검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찌됐든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번 첫 다자 외교 데뷔전이었지만 성과들을 조금 짚어보자면 앞서서 잠깐 언급했던 세일즈 외교도 있었고 또 한미일 간의 삼각 공조를 돈독히 했다 이런 여러 가지의 또 좋은 말들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한 국가들을 이렇게 보면 폴란드라든지 네덜란드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체코라든지 쭉 이어져 나오면서 아마 표로 보시면 거의 대부분 원전이 핵심 이슈입니다. 최근에 이제 민주당에서 윤석열 정부가 원전과 관련된 어떤 대통령이 멘트를 하자 바보 같은 짓이란 표현 때문에 아마 대응을 한 것 같습니다. 전 세계의 추세와 역행하고 있다. 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 다자 외교의 한 축이 원전이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저도 전 세계의 흐름이 전부 다 원전을 추진한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원전을 추진하는 국가들이 있고요. 또 원전을 점점 줄이는 국가들이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가 그런 추세다라고 표현하는 건 잘못됐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폴란드라든지 체코라든지 체코는 6기의 지금 새로운 원전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폴란드 1기 원전 1기가 아마도 올해 내로 폴란드가 가장 먼저 지금 결정을 합니다. 올해 내로 이제 결정을 하기 때문에 폴란드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고 또 뭐 체코라든지 영국도 지금 아마 2018년인가 문재인 정부에서도 영국 원전을 수주하려다가 실패한 적이 있는데 영국도 지금 확대하고 있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만난 국가 중에 저는 네덜란드가 가장 눈에 들어와요. 왜냐하면 네덜란드가 ASML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아주 뭐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무슨 기업이냐면 반도체 장비를 만든 기업이에요. 네. 근데 이 ASML밖에 만들지 않아요. 이 7나노미터 이상급의 초음속 이 반도체의 그 기술을 재현해내는 UV 이라는 그런 그 기구인데요, 장비인데요. 이 장비가 1년에 만들어지는 게 몇 대 안 돼요. 그러면 TSMC 대만하고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최근에 지난달인가요? 네덜란드 달려가서 그 외교를 지금 펼쳤어요. 그러니까 그 비즈니스를 펼쳤어요. 대통령이 또 네덜란드 회담을 통해서 ASML과 관련해서 어쨌든 정부가 또 이렇게 뒷받침을 해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원전, 뭐 재생에너지까지 포함을 한다면 상당히 광범위하지만 우리가 굉장히 절실하게 수출을 해야만 하고 또 이 네트워크를 구축해야만 하는 그런 작업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여러 싶습니다. 부분들의 성과를 들어봤지만 앞서 잠시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이 눈이 감긴 사진이 나토 홈페이지에 올라간다 등등 좀 논란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자면요. 네, 뭐 첫 순방이기도 하고 뭐 정부에서 제대로 준비를 못한 부분이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 때문에 안타까웠습니다. 사실 뭐 대통령도 그렇고 뭐 영부인도 그렇고 두 분이야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옆에 주의 참모들이 모두 준비해주는 과정이 있을 텐데 그 과정이 제가 보기에 미흡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경질을 하든 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하게 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른 것보다 저도 이전에 청와대에서 근무를 하면서 이 의전 행사들에 대해서 참여를 많이 했는데요. 실제로 외국 순방을 가기
전에 선탑팀이라고 해서 이전에 뭐 어떤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예상을 하고 대통령이 행동할 동선들을 다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심지어 뭐 아까 말씀드린 게 그 회동으로 바뀔 것인지 이런 것까지 아주 면밀하게 검토하고 준비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후에 보여진 장면들을 보면 하나하나 굉장히 미숙했고 어떤 분이 표현하기로는 뭐 진짜 여행사, 국제 여행사보다 못했던 그런 의전이었다라고 평가할 정도로 문제점이 많이 지적됐습니다. 그 뭐 눈 감긴 사진 이런 건 제가 볼 때 굉장히 아주 작은 흠결이긴 한데요.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결국은 대한민국의 얼굴인데 외교 정상이라는 부분이 저희가 단 몇 달 사이에 굉장히 자존감에 상처가 생기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이 국가안보실 그리고 의전팀 다시 점검하고 질책하고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의전에 대한 아쉬움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다자회담이고요. 그리고 이번 그 다자회담이 규모가 제일 컸어요. 30개국 플러스 4개국 플러스 뭐 한다면 거의 뭐 한 35개 이상의 국가들이 모여서 지금 행사를 치러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올리는 사진은 A컷과 B컷이 있는데 아마도 주최 측이 B컷, 그냥 눈 감은 사진을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우리 측의 의전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주최 측에 얼마나 빨리 항의를 해서 교체하느냐에 대한 문제이지 우리가 선별을 해서 눈 감은 사진을 굳이 줘갖고 그 홈페이지에 올려라 우리 의전이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비판을 하려고 하더라도 이건 좀 티끌이다라든지 뭐 근데 참사라고 표현하는 것이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진짜 참사는 죄송합니다만 또다시 문재인 정부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2018년과 2020년에 다자회담 브뤼셀에서 열렸고 로마에서 열렸는데 의전 동선을 파악을 못해서 다른 정상도 전부 사진 찍는데 이 사진 못 찍은 게 한 번이 아니라 브뤼셀에서 한 번 있었고 로마에서도 한 번 있었거든요. 그때 경질을 안 했어요. 경질하라고 정말 외교부에서 난리가 났는데 또 뭐 국기 바뀐 것부터 해서 한 번 딱 그 외교 의전 담당이 바뀐 건 기억합니다. 저도 사실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그렇게 우려는 할 수 있어도 그런데 이번 그런 그 회담 일정의 의전 정도라면 티끌 정도는 있을 수 있어도 참사라고 표현한 건 너무 좀 심한 비판이 아닌가. 제가 하는 참사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저 사진 같은 경우 뭐 B컷 이것을 문제 삼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나토에 가셔가지고 사무총장과 회담하기로 한 그 시간도 나토 회의 때문에 30분 이상 지연됐다.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실제 처음에 어떤 시간대에 몇 시간 뭐 이렇게 정해진 그 프로토콜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것이 사전에 준비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것은 분명히 의전팀이나 뭐 외교팀 쪽에서 국가안보팀에서 좀 더 세밀하게 면밀하게 검토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굉장히 대통령에도 누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그 국내에서 첫 순방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던 국민들에게도 실망감을 안긴 건 분명합니다. 참 이 첫 다자외교 데뷔전인 만큼 대통령 내외 일거수일투족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는 것 같은데요. 김건희 여사의 얘기도 조금 해보자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참석은 80점, 김건희 여사는 90점이다. 극찬을 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요? 글쎄요, 남영 위원장님도 이제 그 청와대에 계셨을 때 그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무엇을 잘했느냐보다 어떤 리스크가 있었느냐가 더 사실 나중에 상처가 되는 경우가 네. 많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도 사실 참 안타까웠던 게 한미 정상회담 미국 방문했을 때 그때 성과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를 들자면 한 10여 년간 묶여있던 한미 원자력 협정, 그때 웨스트윙의 그 복도를 10분간 걸으면서 협상을 파괴시키는 그런 회담이 이루어졌어요. 그걸 비롯해서 굉장히 큰 성과들이 있었는데 딱 한 가지 윤창중 대변인의 그런 이 돌출 행동 때문에 모든 성과들이 그냥 묻혀버렸거든요. 그리고 완전히 그 다음부터 주도권을 한동안 좀 잃어버린 상황이 벌어졌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렇게 돌발 상황이라든지 리스크 관리 이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상황 아닙니까? 저는 이번 그런 이 대통령 내분이나 혹은 회담, 회의 모든 일정들이 사실 굉장히
숨가쁘게 돌아가더라고요. 보니까 핀란드 대통령과 원래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다가 그게 무산되면서 다시 호주 총리하고 또 바뀌어지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35개국 정도의 국가들이 모여서 일정을 서로 잡다 보니까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만 만날 수 있는 그런 일정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거든요. 나토 사무총장만 하더라도 34개국을 다 상대로 해서 외교를 펼쳐야 되는 중심 인물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모든 나라의 각각의 상황에 맞춰서 할 수 없었던 상황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정말 정치 구단 아닙니까? 여러 상황들을 다 겪어봤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쨌든 이 점수를 그 두 내부는 평균해버리면 한 85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B 플러스 이상인데 B 플러스라면 굉장히 무난하다. 즉 큰 어떤 이 대과 없이 예정대로 그냥 잘 치러낸 거 아니냐. 저는 뭔가 큰 성과도 중요하지만 큰 대과가 없었다는 것도 참 중요한 점수 요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첫 공식 외교 무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님은 저렇게 평가하신 것 같은데요. 뭐 충분히 존중할 만한 말씀인 것 같다는 생각 들지만 저는 저희가 문제가 될 만한 부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지적을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무조건 좋았다라고만 평가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어요. 저는 제가 실제로 그 서비스 매너 강사를 했던 경력이 있는데요. 이번에 김건희 그 여사가 그 스페인 국왕 취임 만찬에 참석해서 국왕과 인사를 할 때 그 손에 장갑을 낀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들 얘기를 했습니다. 그 국제 매너라고도 하고 우리가 뭐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듯이 우리나라 내부에서의 그 우리끼리 갖추는 격식과 또 다른 국제 매너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긴 팔 장갑이 아닌 경우에 손장갑 같은 경우는 빼고서 인사를 하는 것이 국제 매너인 것이고요. 그건 외교부에도 이미 그것이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무시된 것이 굉장히 제가 볼 때 좀 안타까웠고요.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인 프라이빗한 질문, 몇 살이냐 이런 질문을 어떤 종편 이런 데서 굉장히 크게 친근감 있고 공감대를 나누는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대서특필을 하던데요. 그런 부분은 사실상 국제 외교 현장도 물론이긴 하지만 사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은 잘 나누지 않는 부분들인데 이런 문제들을 지적하지 않는 것은 제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앞으로 저희가 지금 제2부속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메시지 관리나 실제 이런 의전에 관련돼 있는 인사예절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누군가도 관리하지 않는 것이 문제로 드러난 것은 지적을 해줘야 되고 그것을 고쳐야 되고 그러니까 시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무조건 잘했다 이 칭찬에 너무 좋아하지만은 말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긴팔 장갑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저는 벗는 게 옳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눈에 들어온 장면도 하나 있었어요. 저는 언제나 아쉬웠던 게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 네 분이 이제 정상회담을 할 때 태극기 배지를 달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한번 살펴보시면 미국의 어떤 대통령도 공화당 대통령이든 아니면 민주당 대통령이든 오바마, 트럼프, 부시, 클린턴 모든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펼칠 때 가슴에 꼭 성조기 배지를 달거든요. 근데 그건 사실상 다른 나라도 거의 비슷하고요.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는 다자회담에서 예를 들어서 다자회담에 상징 로고 배지를 국가 원수들이 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또 성조기를 달 정도로 그 배지에 대한 또 이 정상 회의에서 성조기 배지에 대한 그런 애착이 굉장히 강했어요. 근데 이번에 대통령은 물론이고 김건희 여사도 그 태극기 배지를 계속 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무슨 표미 형상의 어떤 값비싼 것처럼 보이는 브로치 이런 것들로 화제를 낳는 것보다 차라리 태극기에 그런 배지를 달았다라고 화제를 낳는 것이 훨씬 좋아 보였습니다. 네, 두 분 말씀만 들어도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3박 5일간의 일정이었는데요. 이제 귀국을 했고요. 대통령 내외가 한국에 들어오는 모습을 앞서서도 잠깐 봤지만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가 또 마중을 나갔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얘기를 조금 해보자면 어찌됐든 지금 벼랑 끝에 몰린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가 이제 윤심을 잡는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출국 때도 나갔었어야 됐는데 그걸 못 나간 것에 대해서 항변은 했죠. 아니 이게 허례허식을 안 좋아하시는 거라 거기에 맞췄고 일정이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집권 여당의 대표가 할 일은 정권의 안정이에요. 안정적으로 비춰지게 만드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함에 있어서 어떤 또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게끔 받쳐주는 역할이 여당 대표인데 출국장에 나갔다 안 나갔다라는 말이 나온 것 자체가 불안정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 리스크 요인을 빨리빨리 제거해 주는 게 여당 대표의 행동이고 행태라고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이번에도 안 나간다면 더 큰 아마 화제가 됐을 겁니다. 아예 그 거리를 완전히 두려고 하는 거 아니냐, 윤석열 대통령과는 끝난 거 아니냐라고 극단적인 어떤 분석까지도 나왔을 거예요. 공항에 이번에 안 나갔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어쨌든 이번에 나간 행동은 집권여당 대표로서는 너무 당연한 행보였다라는 겁니다. 이 맥락에서 박성민 의원이 당대표 비서실장직을 내려놓은 것을 두고도 또 윤석열 대통령과의 거리두기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제를 하나만 해야 될 게 윤 대통령의 의중이다라고 지금 전제를 하면서 이 박성민 비서실장의 행동을 다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한 번만 들여다보면 이준석 대표가 지금까지 정치 행보를 하고 또 사람의 인사를 하고 하는 행보를 봤을 때 굉장히 포괄적으로 이렇게 그 탕평책을 쓰진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자신의 어떤 가치나 이념이나 혹은 이 지향점에 맞추어서 하더라도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명분을 잡고 그 주도해 나가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정무실장과 비서실장이어야 돼요. 특히나 정무실장은 지금 김철근 정무실장은 원내가 아니에요. 그러면 원내를 소통해야 되는 사람은 당연히 지금 의원 신분인 박성민 비서실장이 큰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완전히 지금의 전제처럼 친윤이다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비서실장으로 임명을 과연 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만큼 이준석 대표와의 이 관계도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까지 유지해왔고, 함께한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있어 왔고요. 그래서 일단, 그러니까 박성민 비서실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다라는 것보다는 괴로웠을 거예요. 최근에 벌어진 상황들. 어쨌든 대통령실과 먼저 당대표와의 어떤 면담이 있었다, 없었다. 이 모든 그 상황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인물이 자기거든요. 자신이 어쨌든 그걸 확인해 줘야 되는 입장이고 비서실장이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더 이상 거기에 그 점에 대해 내가 뭔가 주도적으로 이런 관계를 형성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본인의 고민 그리고 고민의 일단을 주변에 좀 호소했던 것도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결단을 내린 건 본인의 의지였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더 나아가서 이준석 대표의 조기 사퇴론까지 나오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우선 7월 7일이죠. 네. 이준석 대표의 그 성상납 의혹에 대한 당의 윤리위 결정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7월 7일이긴 한데 그 전에 지금 박성민 비서실장이 사표를 함으로 인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이 변한 것이 아니냐라는 세간의 의혹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종근 평론가님은 이제 다르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그냥 보기에는 이 박성민 비서실장이 예전에 대구 고검에 근무할 당시 윤석열 검사와 굉장히 고검장과 굉장히 친분이 두터웠다라는 그 관계를 놓고 비서실장으로 갈 때도 윤석열 대통령의 그 복심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했고요. 또 지금 이준석 당대표의 거취의 문제에 대한 것이 이제 아주 도드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비서실장이 사임을 함으로써 윤 대통령의 그 의향이 생각이 의견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저희가 지울 수 없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전에 그런 부분을 박성민 비서실장이 이미 표출한 적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방문했던 이준석 대표에게 대통령이 우리 정진석 의원과 좀 사이좋게 지내라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서 또 전달했던 부분 알고 보니까 여기 박성민 비서실장 발이었더라고요. 근데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보면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토사구팽이 아닌가, 고립무원이 아닌가, 이준석 당대표의 지금 상황이. 그래서 뭐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이제 뭐 자진 사퇴하는 방향이 더 자연스럽게 보인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이준석 당대표의 또 기본 성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제 뭐 SNS에 올린 글을 보면 혼자 그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계속 달리겠다라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볼 때는 이분이 진짜 몇 날 며칠 이 그 언론사를 통해서 자신의 얘기를 전달할 수 있는 그 빅스피커인데 그냥 또 당에서 토사구팽하기도 쉽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고 해서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긴 한데요. 지금 국민들 너무 힘든데 민주당도 그렇고 우리 국민의힘도 그렇고 빨리 원 구성도 하고 지금 국민들 그 민생 현안들 챙겨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 이준석 대표가 대표직 자리를 내려놓을 가능성에 대해서 나오신 분들께 여쭤볼 때마다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그럴 가능성은 없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역시나 같은 의견이신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정치인을 봤을 때 정치인이 두 가지로 보잖아요. 하나는 정치인이 하는 말들이 지금까지 했던 말에 일관된 흐름이 있는가. 그리고 또 하는 행동이 자신의 말과 어느 정도의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이 두 가지로서 사실은 스피커를 계속 주거나 말거나 합니다. 그게 일치하지 않는 분들은 사실 어떤 글을 올려도 페이스북에서 어떤 글을 올려도 사실 잘 그 언론에 반영이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일단 이준석 그 대표라는 정치인을 이렇게 봤을 때 일관된 흐름은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뭐 호감을 갖게 만들거나 비호감을 갖게 만들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준석 대표가 어떤 역경이라든지 혹은 고난이라든지 혹은 비난, 비판 이런 것들을 받을 때마다 헤쳐나온 방법을 생각하면 한 번도 뒷걸음질 치지 않았다. 한 번도 타협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비타협적인 그런 그 의제 설정 그리고 자신이 명분을 먼저 갖고 가는 예를 들어서 혁신이 그랬을 때 왜 지금 우리가 이겼는데 선거도 2년이나 남았는데 왜 우리가 혁신위를 해요? 라고 질문했을 때 바로 대답이 그럼 혁신하지 말자는 얘기냐. 이렇게 되면 질문했던 사람의 그 명분을 자기가 빼앗아 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명분을 하나씩 이 전쟁터로 자기 전쟁터로 만들면서 정면 돌파하는 그런 정치인이었다. 그리고 사실상 자신의 어떤 생물학적 나이가 40, 50대가 아니라 30대라는 점, 이런 점들이 도리어 뒤로 물러서지 않게 만드는 요인, 내가 여기서 물러서면 안 된다라는 그런 지금 기제로 작용하는 게 아닌가. 저도 그래서 물러날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민주당 얘기도 마지막으로 짚어보자면 역시나 또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표직을 둘러싼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이재명 의원이 대선 후보 당시에 옆집이었던 경기주택도시공사 합숙소가 비선 캠프로 이용됐다. 이런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데 이재명 의원 입장에선 지금 이런 의혹만으로도 리스크로 다가올 것 같거든요. 뭐 대선 과정에도 수많은 의혹들이 제기됐고 실제로 지금 대선이 끝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측에서 있었던 의혹들을 검찰을 통해서 뭐 수십 군데 압수수색을 하고 전격적인 뭐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보도를 저희들이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제는 또 이제 경기도의 경기도 GH 공사 쪽의 직원들 숙소를 가지고 또 뭐 비선 캠프라고 아예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지금 의원은 그런 허위 사실에 대해서 중재해달라는 요구를 분명히 했고요. 저는 일종의 그 정치 보복 수사로 비춰지지 않기 위해서는 양쪽에 제기돼 있는 그 문제들을 형평성 있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였던 윤석열 후보에게 또 있었던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당사자 이제 대통령이 됐으니까 형사소추가 되지 않는다라고는 하지만 부인 김건희 씨의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한 부분도 지금 뭐 속 시원하게 수사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없고요. 허위 경력 사실에 대해서도 뭐 지금 소환 조사도 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항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똑같이 다뤄지지 않는 부분은 제가 보기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네, 뭐 마지막으로 짧게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가 발전을 하려면 어떤 상황들이 맞춤점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를테면 조국 일가의 어떤 그런 사건도 뭐 찬성하든 반대하든 누굴 지지하든 그게 아니라 이제 앞을 좀 보고 그 문제는 그냥 사법부의 판단, 결정에 그냥 맡겨야 되는 거고 또 지난 대선 때 있었던 일들도 어느 정도는 좀 우리가
마침점. 그러니까 일단 이 사건들은 이렇게 정리된 거고 앞을 보면서 뭔가 나가야 되는데 계속 공방이 이어지는 것. 지난 대선 과정을 그대로 또 재현하는 것. 이게 좀 비극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근 시사평론가 남영희 지역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